그렇게 해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잘 찍은 사진 혹은 못 찍은 사진들을 전부 다 보면서 스스로 좀 피드백을 받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카메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잘 찍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좀 반드시 미리 숙지해야 될 상황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내용들을 좀 하나씩 소화하신다면 분명히 사진 잘 촬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사진은 왜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사진기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지를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을 먼저 잘 하시려면 빛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빛을 읽는다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빛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첫 번째 내가 지금 촬영하려고 하는 오브제를 아니면 이 풍경을 바라봤는데 이 빛의 방향이 뭐 정면에 있는지 혹은 내 뒤에서 오고 있는지 아니면 측면에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의 느낌이 어떤지를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촬영하실 때 지금 강하고 뭐 강렬한 빛이 내려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부드러운 빛이 오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뭐 실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빛이 이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조명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머리로 생각해 보면서 인지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 사진 촬영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점과 깊이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진 촬영하실 때 얼마만큼을 초점을 맞춰서 그 사진을 뭐 펜포커스로 맞출 것인지 혹은 어느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웃포커스를 할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곳에 삼각대를 받치고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리개를 열어서 아웃포커스하고 촬영한 이미지와 조리개를 좀 조여가지고 좀 펜포커스로 촬영을 했을 때 그 사진이 전달해주는 어떤 감성이라 그럴까요? 그 느낌이 좀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포토그래퍼의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데 그 조리개를 변환하는 아웃포커스만큼 가장 확실한 게 있을까? 물론 색감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아웃포커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점 위치를 조절하고 아웃포커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알려주는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도 있는데 프레임과 구도예요. 프레임은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그 사각형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3대2 비율로 된 카메라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3대2 비율 안에 어느 만큼을 집어넣고 또 어느 만큼을 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줌 렌즈로 하다 보면 줌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어디까지 집어넣을지 뺄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혹은 뭐 좌우로 위아래로 앵글을 좀 바꿔가면서 이 카메라 안에 그 사각형 프레임 안에 어디까지 이미지를 넣을지 이런 결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내가 메인으로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잡아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뭔가를 프레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사진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프레임 안에서 최대한 좀 뺄 것들을 빼가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 같은 경우는 황금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카메라 그 화면을 위아래로 3등분, 좌우로 3등분해서 꼭지점에다가 어떤 오브제를 넣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진들이 상당히 좀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 구도라는 부분이 너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전반적으로 나의 정서 혹은 정말 내가 담고 싶은 어떤 순간을 놓쳐버리기가 쉽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 구도만 딱 알맞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는 건 좋지만, 우선 촬영을 이제 실제로 시작하실 때는 내가 좀 마음이 편한 구도를 좀 잡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나만의 구도, 그 다음에 나만의 구도 안에서 뭔가 잘 어울리는 피사체, 나만의 구도 안에서 잘 어울리는 어떤 풍경,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재밌는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우선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카메라를 정확히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설정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뭐 카메라의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카메라의 모드, 이런 것들은 좀 따로 공부를 좀 하시거나 하면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촬영을 그냥 막 시작하시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역으로 그 기능들을 익혀가시면, 장점은 정말 잊어버리지 않은 나만의 것이 되는데, 단점은 그렇게 익히는 데까지 시행착오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우선은 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듣든지 혹은 어떤 카메라 매뉴얼 북을 좀 잘 읽어보든지 하시면서 이게 이런 느낌을 혹은 이런 변화를 주는 기능이구나, 아니면 이게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는 기능이구나, 아니면 이게 이걸 조절하는 기능이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숙지를 하시면서 이제 실전을 나가셔야 실전하면서도 그게 이론적으로 머리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카메라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카메라도 있고 또 렌즈가 있죠. 렌즈에 광각 렌즈는 뭔지, 망원 렌즈는 뭔지, 또 표준 렌즈는 뭔지, 그리고 각 렌즈가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통제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드로 촬영을 하든지. 그때 옛날에 필름으로 사진 찍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 촬영한 이미지를 현상을 하고 다시 인화를 해가지고 내가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노출을 맞게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보는 데까지 거의 뭐 하루 이상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 잡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 여러분들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찍자마자 보이잖아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촬영한 사진이 밝은지 어두운지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이미지를 내가 밝다고 느끼면 어두운 쪽으로, 어둡다고 느끼면 밝은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촬영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이 맞지 않고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 뭐 카메라의 반셔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액정 자체에 이제 터치해 가면서 초점을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기술도 좀 연습을 통해서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는 방법. 내가 정말 멋있게 열심히 촬영을 해놨는데 막상 노트북으로 넘기고 혹은 데스크탑으로 이미지를 넘기고 봤더니 확대해서 보니까 이미지가 다 흔들렸다. 이거 좀 상당히 곤란한 경우죠. 그래서 물론 의도적으로 이제 흔들림이 있는 사진, 뭐 어떤 역동성이나 아니면 어떤 좀 흐름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움직이는 사진이 있을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흔들리는 사진은 좋은 사진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 삼각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는 항상 유지하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은 ISO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ISO를 충분히 올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카메라 세팅 안에 픽처 스타일을 변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표준 혹은 인물 등등에 이제 맞춰놓고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모노크롬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카메라에서 이제 촬영이 되어진 이미지가 액정 안에서 흑백으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백 모드로 놓고 처음에 촬영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좀 권장을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흑백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빛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촬영하고자 하는 그 오브제나 대상의 어떤 형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하실 때 이렇게 흑백 모드로도 한 번씩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컬러로만 이렇게 보던 세상을 흑백으로 보면 뭔가 좀 상당히 감성적이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조금 그 레트로한 느낌이 흑백 사진에서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이랑은 좀 다른 건데,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라고 하면 이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거창하거나 무거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거나, 혹은 내가 찍고 싶은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대상들을 좀 미리 좀 정해놓고 다니면서 있으시면 촬영이 훨씬 좀 재밌고 집중력이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사진을 촬영할 때 한강 다리를 참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강 다리를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인간들이 만든 대형 구조물 이런 것들에도 계속 관심이 가서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재밌어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거에 대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쌓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촬영을 하시다 보면 그런 관점과 관심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막상 셔터를 누를 게 없는데, 그런 관점과 관심사가 있다 보면 사실 돌아다녀 보시면 온통 셔터 누를 것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진에 좀 재미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팁인데, 인물 사진 촬영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우선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인물 사진 촬영하실 때 배경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배경이 너무 화려해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배경과 인물이 너무 붙어 있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다 보니까 사진이 좀 집중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너무 어지러운 경우는 모델과 배경 거리를 좀 띄워서 배경을 좀 아웃포커스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모델의 모습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장소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그냥 막 찍는 것보다는 좋은 사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즐겁게 촬영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혹시나 이제 내가 기존에 촬영하고 있는데 몰랐던 내용이나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셔터와 조리개 두 가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여기서 중요해요.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뭘 맞추는 거냐면, 첫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해서 조리개는 조일수록 어두워지고 조리개를 열수록 밝아집니다. 반면에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사진은 밝아지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집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종훈입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카메라 모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안 가셨던 분이나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시기가 조금 좋게, 특히나 이제 M 모드와 AV 모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촬영하실 때 보통 DSLR, 미러리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특히나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보통 대략 이제 크게 한 이렇게 6가지 모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벌브 셔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거고, A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 이제 DSLR이나 미러리스가 사고 싶어서 사셨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매장에서 아마 권해줄 수 있는 정도의 모드인데요. 또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P 모드도 좀 비슷해요. 카메라가 모든 걸 다 지정을 해주는 모드라 굳이 DSLR과 미러리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이 P 모드로 촬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TV 모드 같은 경우도 셔터 스피드만 조절하면 조리개 수치가 따라오는 방식인데, TV 모드도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M 모드와 AV 모드가 될 겁니다. 아마 한 절반 정도가 M 모드를 사용하실 것 같고 절반 정도는 AV 모드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그럼 M 모드와 AV 모드 혹은 TV 모드, P 모드 등등 카메라 모드를 설정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시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바디가 있고요,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와 렌즈를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죠. 바디에는 셔터가 있고 렌즈는 조리개가 있습니다. 셔터와 조리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셔터와 조리개는 쉽게 얘기해서 빛을 통과시키는 두 개의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조리개는 이 문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앞에 있는 문은 문의 크기를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요걸 조절하는 게 조리개고요. 그 다음에 셔터 같은 경우는 이 셔터가 올라갔다 다시 닫히는 이 셔터는 스피드라고 하죠.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셔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들이거나 얼마나 짧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실 땐 셔터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빛을 같은 시간에 조금 보낼 것이냐 많이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실 때는 조리개를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M 모드로 내가 촬영을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셔터와 조리개 두 가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여기서 중요해요.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뭘 맞추는 거냐면, 첫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해서 밝기를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세세하게는 셔터를 움직일 때는 그 사진에서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겠다. 로우 셔터로 길게 빛을 흘려보내는 사진이나 혹은 아주 고속 셔터로 순간에 뭐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겠다 해서 이제 셔터는 시간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포커스 범위를 내가 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포커스 범위를 조절한다는 거는 조리개를 개방을 해서 아웃포커스를 많이 만들거나 혹은 조리개를 조여서 전체적으로 아웃포커스 없이 펜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 중간 정도의 아웃포커스 범위를 설정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M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계산해서 내가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은 이것들을 짧은 시간에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경험치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찍어보시고 저런 상황에서도 찍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M 모드로 원활하게 촬영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좀 필요한 그런 모드입니다. AV 모드는 조리개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조리개만 내가 조절하게 되면 셔터가 알아서 따라와요. 셔터는 알아서 따라와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손으로 들고 찍을 경우에 웬만하면 125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는 유지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M 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들고 촬영하실 때 웬만하면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이상으로 처음부터 셔터를 세팅하고 조리개를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리개에서 값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만 이제 ISO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죠. 근데 AV 모드로 촬영을 이제 하시다 보면 내 조리개만 신경 쓰고 셔터가 알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의외로 셔터 스피드가 저속으로 떨어졌는데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AV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실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그래도 125분의 1초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뭐 카메라 렌즈와 바디에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오랜 기간 촬영을 하시던 분들은 간혹 60분의 1초나 30분의 1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촬영을 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직접 내가 이제 촬영을 해 가시면서 테스트 해 보시고 연습하시고 결과물을 보셔서 확신이 드실 땐 괜찮은데 아직 그런 테스트가 없었다 내가 그리고 아직 그런 확신이 쓰지 않았다 하시면 125분의 1초 이상은 셔터 스피드를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AV 모드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조리개를 조절한다는 거는 뭐다? 아웃포커스 범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포커스가 사실 사진에서 느낌을 결정짓거나 어떤 색감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감은 빨간색, 노란색이 아니라 그 사진 찍는 포토그래퍼의 색감을 얘기하는데요. 그 포토그래퍼의 색감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AV 모드는 상당히 쉽게 원하는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일관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면 간혹 M 모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그 셔터 스피드가 우선이 되어지는 사진의 흐름을 담는 게 우선이 되어지는 촬영에서는 조금 더 생각하거나 고민할 게 많은 상황이 되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M 모드로 갑자기 촬영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담는 촬영을 하실 때는 AV 모드가 아니고 M 모드로 혹은 TV 모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 촬영하실 때 M 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분 혹은 AV로
촬영을 하시는 분이든 반드시 N모드로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N모드로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평상시 촬영할 때 거의 90%는 AV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반드시 N모드로 촬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순간광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N모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건 이제 전선을 꽂지 않고 충전해서 쓰는 조명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빛을 발광하지 않죠. 근데 촬영하는 순간 이렇게 스트로보가 순간 강하게 터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N모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순간 터지는 광량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AV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셔터 스피드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셔터 스피드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이렇게 터지는 빛의 광량이 어느 정도 세기냐에 따라서 빛의 양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M 모드로 놓으시고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SO가 100으로 일단 놔주셔도 돼요. 순간광을 사용하실 때. 왜 그러냐면 광량이 부족하면 조명의 광량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리개 값이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움직이지 마시고 ISO도 고정이기 때문에 사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조리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조리개 값을 보통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8.0 정도 놓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8.0 정도 놓고 촬영을 해보고 사진이 너무 밝다 그러면 11, 16 이런 식으로 조리개 값을 조여서 순간 터지는 스트로보 빛의 양이 조금 들어가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조리개 8.0이 어둡다 그러면 이렇게 조리개 값을 열어서 촬영을 밝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리개 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제품 촬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리개 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웃포커스가 좀 많이 생겨서 제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ISO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의 광량을 더 세게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순간광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로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30분의 1초, 60분의 1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사진의 노출값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빛의 양이 셔터 스피드가 한 스탑이나 두 스탑 떨어졌다고 해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순간 터지는 그 빛의 광량이 아주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셔터 스피드를 떨어뜨려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보이는 느낌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낮추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가 보통 125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스트로보 조명이 동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로 조리개 값을, 셔터 스피드 값을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촬영을 했다고 보면 이렇게 아래쪽이나 부터 셔터 막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뭐 한 500분의 1초 정도 되면 거의 절반 이상까지도 셔터막으로 이미지가 검게 가려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촬영하시다가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저한테도 가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다급하게 연락이 와요. 다른 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검게 이미지가 막이 생겨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셔터 스피드가 몇으로 세팅되어져 있나요? 보면 대부분 2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로 되어졌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로 딱 고정을 해놓고 촬영하시면 뭐 사진의 노출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리개 원리가 우리 눈과 거의 똑같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학창 시절 지금 학생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 쓸 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실눈을 뜨죠. 이렇게 찌푸려서 실눈을 뜹니다. 그럼 실눈을 뜨게 되면 선명하게 보여요. 실눈을 뜨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반면에 어둡게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그 영화관 같은데 갑자기 어두운데 들어가시면 왜 깜깜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밝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눈의 조리개가 밝게 열려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갑자기 나오면 하얗게 보이다가 이제 점점 적당한 밝기로 우리 눈의 조리개가 움직이게 되죠. 빛이 작으면 빛이 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겠죠.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작은 구멍에 천천히 빛이 들어가면 이 뒷면에서 이 빛이 이미지로 쌓일 때 상당히 정확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명하게. 근데 반면에 구멍이 커서 빛이 한 번에 확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꼼꼼하게 찾아간다기보다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특정한 곳 외에는 정확히 자리를 좀 못 찾는다. 뭐 이렇게 느낌상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개 구멍이 크게 개방이 되어지면 빛이 빨리 들어가면서 아웃포커스가 좀 많이 생기고 구멍이 작으면 빛이 천천히 자리 잡아 들어가면서 아웃포커스 없이 좀 심도가 깊은 이미지가 생긴다. 이렇게 조금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게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리개가 열렸을 때와 구멍이 작게 조여졌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쉽게 느껴질 수 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하시고 렌즈를 고르시다 보면 이제 보통 최대 개방 수치를 가지고 밝은 렌즈다, 어두운 렌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캐논 렌즈를 많이 쓰니까 보통 가장 밝은 쪽 렌즈가 1.2 50mm 그리고 아마 1.2 85mm 정도가 가장 밝은 축에 속하는 렌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다른 렌즈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밝은 렌즈라고 하면 보통 2.8 정도가 최대 개방인 렌즈를 밝은 렌즈라고 하게 됩니다. 렌즈가 밝다라는 거는 조리개가 이렇게 많이 크게 열린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아웃포커스가 아주 용이하다. 아웃포커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조리개가 열리는 만큼 노출을 확보할 수 있어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짧게 끊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특히나 이제 1.2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이 맞는 그 깊이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살짝만 움직여도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초점이 맞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밝은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좀 연습을 좀 잘 하셔서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촬영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셔터와 조리개 수치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특히나 M모드를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그리고 촬영하실 때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조리개 수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 놨습니다. 뒤에 여기 셔터 부분은 요거는 이제 15분의 1초고 요거는 30분의 1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에서 아마 가장 느리게 저속 셔터는 아마 30초까지 나올 거예요. 30초까지 나오고, 그리고 보통 빠른 셔터 스피드는 아마 4000분의 1초나 아마 8000분의 1초 정도까지 셔터 스피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렌즈 중에 좀 아주 밝다라고 하면 보통 2.8 정도가 될 거고, 제가 본 가장 밝은 렌즈는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여지는 수치로는 보통 22 정도까지 가면 상당히 많이 조여진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mm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는 한 스탑 더 32까지 조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고, 나중에 뭐 대형 카메라나 뭐 이런 카메라들 중에서는 뭐 조리개가 f64까지 조여지는 뭐 그렇게 심도가 아주 깊은 렌즈들도 있습니다. 우선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M모드가 됐건 AV 모드가 됐건 조리개 팔에서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가 되어졌다 이제 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서 아웃포커스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조리개 수치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아웃포커스가 많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아웃포커스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밝기가 밝아집니다. 이 밝기가 밝아진다는 조건은 조리개 수치가 움직이지만 셔터 스피드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아웃포커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스탑, 두 스탑 밝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웃포커스는 원하는 만큼 생겼는데 사진은 두 스탑이나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도 어두운 쪽으로,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에서 250분의 1초, 500분의 1초까지 두 스탑이 빨라지면 요 밝아진 만큼 요만큼이 여기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V 모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조리개를 그냥 바꾸면 셔터 스피드가 알아서 500분의 1초로 가요. 근데 이제 M 모드에서는 내가 아웃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두 스탑 밝게 열었다고 하면 셔터 스피드를 두 스탑 올려서 노출을 맞춰주는 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 나 지금 조리개가 8인데도 심도가 너무 좀 얕은 것 같아. 나는 더 펜포커스를 원해. 그래서 하나, 둘, 셋, 22까지 세 스탑을 조였어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하나, 둘, 셋, 더 느린 쪽으로 이렇게 와야 사진의 밝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특히나 M 모드로 하시는 분들은 좀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셔터 스피드의 한 스탑과 조리개의 한 스탑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요거를 조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쓰시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요 한 스탑을 3분의 1로 나눠 놨어요. 3분의 1로 나눠 놨기 때문에 그 3분의 1로 나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다이얼을 돌릴 때 딸깍딸깍딸깍 세 칸이 갔으면 반대로도 딸깍딸깍딸깍 이렇게 이제 숫자를 잘 세시면서 움직이셔야 노출값이 변하지 않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M 모드로 한번 촬영을 해볼 텐데요. 수동 노출, 원하는 셔터 속도, 조리개를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5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는 4.0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제가 이미지를 봤는데 이 뒷부분들 초점이 여기 이렇게 맞아 있고, 이런 뒷부분들이 좀 아웃포커스를 없이 좀 꽃들이 더 선명하게 좀 찍히기를 원할 경우에 제가 10일까지 올려봤습니다. 조리개 값을 10일로 올렸더니 그럼 4에서 5.6, 8, 11 세 스탑이 올라가 노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에서 60분의 1초, 30분의 1초, 15분의 1초까지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건 밝기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뒤에 선명도가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선명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내가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 모드로 활용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대를 받쳐놓고 찍었기 때문에 15분의 1초에서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었지만 들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실 때는 ISO를 오토로 설정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흔들리지 않는 125분의 1초까지 설정하면 ISO가 자동으로 따라와서 800으로 맞춰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거의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나중에 이제 아주 좀 크게 확대를 하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AV 모드, 조리개 우선 AV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밝기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쉬워요. 내가 조리개 값만 원하면 셔터 스피드는 계속 따라가서 일정한 노출 값을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럼 밝기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지금 약간 정중앙에서 3분의 2 스탑 밝은 쪽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서 보이시나요? 2로 갈수록 상당히 밝아졌고 3으로 가면 더 밝아졌죠. 반면에 마이너스 1로 가면 어두워졌고 마이너스 2로 가면서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적정한 내가 밝기의 노출값을 액정 화면을 보시고 원하는 노출값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근데 지금은 조리개 수치만 움직여 주셔도 셔터 스피드가 계속 따라서 같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셔터 스피드가 조리개만 바꾸면 어디까지든 따라갑니다. AV 모드에서 밝기 조절하시는 거 상당히 쉽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M 모드에서 밝기 조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M모드에서 밝기 조절은 조리개는 조일수록 어두워지고 조리개를 열수록 밝아집니다. 반면에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사진은 밝아지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M모드나 AV 모드에서 사진을 원하는 밝기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해보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M모드나 AV 모드 어떤 걸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내가 어떤 사진을 촬영할 때 표현이 조금 용이한 모드가 있으시다면 그 모드를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조금 더 고퀄리티 이미지 혹은 잘 찍어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DSLR과 미러리스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DSLR과 미러리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DSLR보다는 미러리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성능 또한 뭐 DSLR을 이미 추월한 카메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DSLR과 미러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조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미러리스가 훨씬 더 작고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면 DSLR 안에 있는 여기 큰 부분에 펜타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오각형으로 된 좀 무거운 그 유리가 있어서 카메라는 이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좌우와 상하가 그 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걸 잡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인더를 통해서 정상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그 부분을 무게와 크기를 많이 차지하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제하고 디지털로 바로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이미지를 뒤에 액정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러리스와 DSLR 중에 뭐 어떤 게 성능이 좋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뭐 요즘은 없지만 간혹 그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쓰는 카메라에서 보통 카메라 모드를 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 뭐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M 모드, AV 모드, TV 모드, 그리고 P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M 모드는 완벽한 수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이 두 가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적정 노출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V 모드는 반수동 혹은 반자동 모드가 되는데요. 조리개 수치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 놓으면 셔터 스피드는 알아서 따라가면서 노출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TV 모드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알맞게 조리개가 따라가면서 노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 모드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카메라가 알아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수치를 조합을 해서 적정한 노출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가지 이 모두의 역할은 노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어디까지 기계에 맡기고 어디까지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대로 맞출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보통 P 모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뭐라도 하나 조절하길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TV 모드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모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분들이 촬영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모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M 모드 혹은 AV 모드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M 모드나 AV 모드를 어떤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처음부터 사진을 M 모드로 배우신 분 같은 경우는 M 모드가 이제 몸에 익어서 촬영하시는 게 편해서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사진을 AV 모드로 배우신 분 같은 경우는 그 AV 모드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AV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사진을 배울 때 저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AV 모드로 촬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촬영 결과물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표현을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드로 사진을 촬영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촬영 모드로 촬영을 할지까지 결정이 되셨다고 하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거 좀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가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을 그대로 사진으로 재현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네. 답변이 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혹은 다른 걸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차이가 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사람의 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노출차에 있어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들을 디테일을 다 한 번에 조합해서 볼 수가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극단적으로 어두운 곳에 노출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적당히 밝은 부분마저도 완벽한 화이트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밝은 부분에 노출을 맞춰놓게 되면 그 어두운 부분이 극단적으로 다 블랙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촬영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극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찍기 전에 먼저 예측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촬영하기 전에 이거 그냥 찍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촬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찍을 이 상황이나 이 대상이 촬영하고 나오면 포토샵까지 마친 이후에 어떤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촬영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촬영한 그 이미지가 웬만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DSLR과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들로 촬영하다가 재미가 없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물을 예측하고 찍는다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한 번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후보정을 통해서 최대한 가깝게 맞춰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쉽지는 않지만 내가 찍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추후에 포토샵 혹은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처음에 찍고자 했던 그 느낌에 가깝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찍어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샵을 하다 보면 포토샵 내용이 점점 과해지거나, 처음에 촬영할 때 얼추 생각했던 이미지가 전혀 다른 이미지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촬영하실 때는 포토샵까지 마친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근데 꼭 그 결과물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 완벽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상당 부분 일치한 이미지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으신 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계셔서 이 내용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찍고 싶은 어떤 게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촬영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찍고 싶은 무엇이 있는가, 뭐 사람인가, 아니면 뭐 풍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제품이나 오브제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내 반려견, 뭐 우리 아이, 촬영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세상에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촬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사실은 셔터를 누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어떻게 찍고 싶은지가 있어야지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뭐 아주 분위기 있게 무게감 있게 촬영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밝고 화사하게 촬영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사랑스럽게 보이게 촬영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차갑고 도도하게 촬영을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떻게 찍고 싶은지가 있어야지 사진을 찍는데 좀 더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스킬들, 아니면 다양한 뭐 조명, 다양한 소품,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연출 등을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내가 촬영하고 싶은 것이 없거나 아니면 촬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찍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좀 자극적인 다양한 스킬들이나 어떤 활용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사진을 좀 재미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즐겁게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찍고 싶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요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카메라를 든다면 훨씬 더 재밌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뭔가 대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의대나 뭐 치대, 뭐 한의대 이런 데 보면은 회사 뭐 그만둔 다음에 막 다시 수능 공부해서 막 이렇게 막 30 넘었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막 한의사 선생님들 막 있지. 네, 그러면 혹시 사진과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야, 내가 제대하고 갔다 그랬잖아. 네. 그 내가 25에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가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 왜냐면은 다른 학과는 보통 3수나 4수생 하면은 거의 꽈탑이잖아, 나이로. 그러니까 이제 나도 24, 그 전에 다니던 학교를 2년 다니고 제대를 하고 갔으니까, 그 25에 이제 입학을 하는 거니까, 난 진짜 내가 나이 제일 많을 줄 알았어. 그러면 합격하고 가서 봤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고, 전체 80명 중에. 그리고 나랑 동갑인 친구들도 꽤 많아. 한 7, 8명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선배들도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진짜 많고, 뭐 이제 되게 잘 나가는 막 스튜디오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학위가 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니면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 뭐 회사 다니고 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내 후배, 1년 후배로 내 아버지랑 나이가 같으신 분도 입학하셨어. 자기 딸이랑 같이 입학 갔다고. 그 딸도 대학 가고 자기도 입학했대. 이런 분도 있었어. 그러니까 사진과는 진짜 나이에 관계없이 들어오는 학과. 오히려 고3 현역이 진짜 비중이 적어요. 재수생도 되게 많고.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간에. 3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나는 2년제. 나는 2년제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막 3년제로 되고 뭐 하는데 우선은 그래도 4년제 갈 수 있으면 공부 잘해서 4년제 가면 좋지 당연히. 근데 이제 3년제 가면 다른 거는 모르겠어. 차이가 딱히 없는데 만약에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그때 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 4년제는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지원해서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3년제가 졸업하면 뭐 학점은행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학점을 채워서 그 학사 학위를 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4년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건데 이제 3년제는 뭔가 한 번에 일단 과정은 더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빼고는 뭐 스튜디오 취직하는데 누가 4년제니 3년제니 따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면에서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짧게 공부하고 빨리 필드에서 뛰고 싶다 이러면 3년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개인 선택의 폭이니까. 실장님, 어? 저희 입시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진과를 졸업하면은 뭐예요 이제? 야, 일단 오늘 원래 셔터 하기로 했는데 셔터 하는 거 일단 끝난 거 같고 일단 입시 얘기나 마저 해보자. 일단 사진과 졸업하면은 크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작품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상업사진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상업사진 쪽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작품 너무 힘들어. 나도 작품 한다고 했다가 30 넘어가고 결국은 상업사진 하면서 이제 작품은 어쨌든 그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도 뭐 계속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요즘 같은 시대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아무래도 이제 상업사진 하겠죠. 그러면은 어디 회사에 들어가 요즘 회사에서도 포토그래퍼 많이 뽑으니까 내가 처음에 상업사진을 하는 그 시기만 해도 일반 회사에서 포토그래퍼를 뽑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사진 사용량이 많으니까 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에서도 포토그래퍼들을 뽑아서 쓰니까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도제식으로 가서 배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는 누구 밑에서는 못하겠다 성격상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스튜디오 차려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지금 너도 나랑 같이 일하고 있지만 상업사진을 해가지고 뭐 막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번다라는 조건에서 봤을 때는 상업사진이 만만치는 않아요. 오히려 좀 다른 안정적이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대신에 우리는 재밌잖아. 우리 재밌으니까 일할 때 사실 짜증 안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거죠. 그러면은 좀 상업사진 위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작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작품 하시는 작가분들은 어떤 걸로 이제 좀 수입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작품을 하면 이제 보통 일단 작품을 판매를 하죠. 뭐 아트페어도 나가고 그 다음에 혹은 어떤 갤러리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 작품을 막 홍보해 가면서 전시도 열고 판매도 하고 이런 경우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고 이제 좀 작품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작품 자체가 상당히 뭐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특색이 있다 이러면은 뭐 회사들이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에 뭐 굿즈로 같이 이미지가 입혀져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작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또 작품 잘 하고 작품에 대한 그 자기 작업에 대한 세계관이 좋고 이러신 분들은 뭐 학교 교수님이 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뭐 이렇게 직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진과 나오면은 창업 혹은 직원 혹은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잠깐 이제 실장님은 이 세 개를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 개 다 해봤죠. 네, 이렇게 다 해보신 입장에서 딱 굳이 딱 하나를 다 해봤으니까 꼽자면은 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 시작한다면은 딱 이거를 이제 딱 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결론을 얘기하면은 내 거 해야죠. 스튜디오 창업을 하는 건데 그 전에 내가 없었던 거 좀 잘하고 괜찮은 스튜디오에서 좀 배우면서 일을 좀 해봤었으면.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하게 돼가지고 회사 생활을 먼저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을 먼저 하다가 이제 스튜디오를 차리게 됐는데, 지금 뭐 누군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일단 목표는 그래도 내 거 하는 걸 목표로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이 어지간해서는 회사 생활을 길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비전공인데도 저처럼 이렇게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네. 저처럼 이렇게 뭐 스튜디오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일하고 싶을 때 뭔가 좀 뭐 입시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준비를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할 텐데 뭔가 좀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치. 이게 약간 이제 입시에서는 이제 살짝 벗어난 얘기인데, 나 같은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빙할 때 이제 면접을 봐서 뽑거나 뭐 소개를 봐서 하거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나는 그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필드에서 일하고 이제 실제로 일하다 보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잘 찍는 사람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건 진짜 좀 성실한 사람, 그리고 뭔가 계속 이렇게 뭐 도전하고 좀 이런 사람이 일을 뽑아서 같이 일할 때 훨씬 좋지. 단지 이제 딱 실력만 좋고 좀 그 외에 막 도전 정신이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같이 일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게 지금 일해봐서 알잖아. 우리 좀 힘들잖아, 몸이. 막 맨날 막 장비 잔뜩 들고 댕기고 뭐 위험한 거 해서 올라가서 뭐 잡고 쇳덩이 하고 이제 뭐 이 자체가 이게 힘들어. 간혹 막 촬영 늦게 끝나면은 예정이 없던 막 해야 되고 막 밤새야 되고 뭐 이런 일들도 막 생기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좀 같이 좀 파이팅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하다가 보면 실력은 자연히 느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함과 열정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근데 조금 똑똑하면 좋겠어요. 점점 뭐가 하나씩 추가돼요. 네, 이제 아까 촬영했던 이미지를 한번 포토샵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토샵으로 한다고 해서 대단히 사실 복잡한 어떤 작업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촬영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CR2로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CR2로 촬영한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ISO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봤던 이미지들을 포토샵으로 좀 불러오고 있는데요. CR2 파일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JPG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들을 따로 이제 사진을 보정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데이터 손실도 많아지고 보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좀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CR2 파일로 촬영을 합니다. CR2 파일의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작업을 해놨을 때 이제 한 장의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톤으로 조금 무겁게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블랙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살짝 블랙 부분을 좀 밝혀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두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컨트라스트가 있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똑같은 값을 적용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다 잡습니다. 다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표시가 보일 거예요. 혹은 우클릭을 하셔도 좋아요. 우클릭을 하셔도 좋고 여기서 바로 누르셔도 돼요. 바로 누르셔도 되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설정 동기화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창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다른 것 막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마지막 이미지까지. 제가 한 번에 같은 컨디션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한 번에 보정할 수 있죠. 하나만 보정을 해놓고 설정 동기화를 통해서 같이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ISO가 높은 쪽에서는 좀 색 밸런스가 사실 정말 대단하네요. 12800까지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25600에서만 색 밸런스가 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노이즈가 보일 텐데요. CR2 파일의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여기 제가 보시면 효과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세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세부 항목에서 이 노이즈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광도 노이즈를 조금 노이즈가 제거된 게 보이시나요? 네. 노이즈가 있는 그 상태고 네,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제거. 색상 노이즈도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버튼을 통해서 보정되기 전 사진과 보정 후의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정 전, 보정 후. 프로그램에서 이미 이렇게 CR2 파일에서는 노이즈를 좀 상당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노이즈를 없애다 보면 선명했던 이미지가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세부 안에 같이 있어요. 선명 효과가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선명함이 나간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검색창에서 친 다음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지를 반전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색깔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종훈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볼 내용은 우리 필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보통 이런 식의 필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이런 필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크기 자체가. 네, 이런 필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큰 사이즈의
그 4x5 필름인데 흑백으로 촬영이 되어진 필름입니다. 필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필름을 가지고 오늘은 그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를 가지고 보통 필름을 스캔을 받아서 작업을 했었다고 하면 오늘은 좀 간단하게 퀄리티는 스캐너만큼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이런 네거티브 필름을 우리가 포지티브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필름도 종류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으로 찍혀 있는 네거티브 필름이에요. 그래서 흑백에 음영이 바뀌어 있는 필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음영이 바뀌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촬영이 되어지는 그 당시 아주 좀 특이한 필름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컬러 네거티브 필름. 그럼 이제 뭔가 색감이 아주 많이 뭉개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 필름도 저희가 이미지를 출력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뭐 짐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필름들이 나왔는데 좀 사진 옛날에 필름 때 조금 진지하게 하셨던 분들은 이 중형 사이즈 필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스텔블러드나 롤라이로 촬영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사각형 큰 사이즈 필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필름들이 지금 뭐 어떻게 암시해서 뽑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로 일일이 스캔 받기도 상당히 애매한데 그렇지만 이제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이미지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필름이 가장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가 포토샵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조명이 필요해요. 백라이트를 줄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한데 혹시나 이 백라이트가 뭐 따로 줄 수 있는 게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하얀색 화면을 하나 띄워 놓으시고 그거를 가장 밝게 해 놓으셔서 그 위에 필름을 올려 두시고 촬영을 해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팅을 맞춰 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박스를 뒤에 하나 걸어 놨고요. 백라이트로.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디퓨저를 하나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디퓨저 위에 필름을 테이프로 이제 좀 붙여 놨는데요. 이 필름을 사실 소프트박스 천에 바로 붙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면 소프트박스 천에 붙이게 되면은 이 소프트박스에 이런 주름들이나 또 잘 보시면 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재질이 사진에 그대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디퓨저를 하나 설치해서 이미지를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속광으로 놨기 때문에 뭐 촬영은 M으로 원하시는 분은 그냥 M으로 맞춰놓고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속광에서 AV 모드로 해서 조리개 우선식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리개 우선식으로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시면 이렇게 삼각대를 하나 고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사진이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한번 촬영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먼저 걸어둔 필름은 그 4x5 카메라로 촬영한 4.5인치 흑백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필름에 대한 정보도 적혀 있어요. 코닥 100 팀 MX라고 적혀 있죠. 저 필름으로 찍었고요. 뒤에서 백라이트가 오다 보니까 제가 한 스탑 오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촬영을 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슬라이드 필름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 이제 슬라이드 필름으로 바뀌었어요. 포지티브 필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필름으로 사진을 해 보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 포지티브 슬라이드 필름은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촬영을 안 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포지티브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이렇게 찍은 거를 필름에서 음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어서 많이들 활용하는 필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촬영을 해서 사실
뭐 복사 촬영 같은 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파일로 바꿔보기 위해서 한번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촬영을 잘 해놨고요. 다음번에는 네거티브 그 35mm 컬러 필름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컬러 네거티브 필름을 35mm 필름을 걸어놨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의 필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러 사진인데 이렇게 네거티브로 나와서 음향과 혹은 색감이 반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을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찍어서 나중에 크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감이 정확히 안 와요. 네거티브 컬러 필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출을 조금 조절해서 한 컷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고요. 이 파일을 이제 포토샵으로 넣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저를 뺀 상태에서 소프트박스 천에다가 바로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값이. 그래서 한번 다 떼고 소프트박스 천 위에 바로 올려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어졌고요. 지금 핸드폰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전문적으로 혹은 취미로 아주 깊게 사진을 하지 않는 이상 소프트박스를 꽂을 만한 조명기기가 없으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검색창에서 화이트라고 친 다음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하얀색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아주 밝은 단계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강제로 가장 밝은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려두시면 아까 그 소프트박스와 똑같은 백라이트 효과가 나거든요. 촬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큰 필름을 가지고 있으시면 화면에 차지 않거든요. 필름이 화면보다 더 큰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활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촬영한 이미지를 이제 컴퓨터로 불러왔고요. 우선 제가 CRT 파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CRT 파일을 현상하는 창이 떴고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이미지는 흑백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다른 농도는 딱히 건드리지 않고 제가 이제 크롭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4.5인치 4x5로 찍힌 사진이라 비율을 4:5 비율로 맞춰놓고 최대한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필름에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필름 느낌이 살아있는 여기 이렇게 노치 코드까지 살아있게 크롭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로 사진이니까 돌려서 마찬가지로 얘도 4x5 필름이기 때문에 4:5 비율로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필름은 35mm 필름인데 아까 제가 노출이 좀 헷갈려서 두 가지 찍어놨는데 밝은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얘는 35mm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일 궁금했던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이제 막 사진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찍었던 사진 같아요. 필름의 느낌을 좀 최대한 한번 살려서 크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제가 디퓨저를 꽂지 않고 그 소프트박스 천에다가 바로 붙인 필름인데 요거는 한번 크롭해서 보기만 할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확대했을 때 이 줄무늬들 보이시죠? 이런 격자 줄무늬들이 소프트박스 천이 주는 무늬입니다. 디퓨저에 걸고 촬영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마지막에 보신 거 뭐냐면 요거는 아까 핸드폰 위에다가 핸드폰을 화이트로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한 톤이 좀 상당히 다르네요. 두 가지 사진이 이미지가. 네,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 상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I를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지를 반전시킨 거거든요. 이미지를 반전시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색깔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컬러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잡색이 많이 껴 있어서 제가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네, 이 색 밸런스를 해가지고 지금 사이언이 많이 꼈기 때문에 레드를 상당히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레드도 많이 넣어주고 그린도 많이 껴서 네. 같이 한번 톤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대략 이런 정도 뭐 필름 느낌이 물씬 나는 네, 이미지가 나오게 됐네요. 지금 이제 뭐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톤만 잡아주시면 돼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흑백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이제 멋진 야경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흑백 네거티브 필름이 네, 이렇게 이제 흑백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잡색이 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채도를 빼주시면 네, 완벽한 흑백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 톤은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건 사실 흑백 네거티브 필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일 텐데, 네. 컬러 같은 경우는 좀 색이 많이 무너져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이한 느낌의 네, 필름 느낌이 많이 나는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필름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제 집에 오래된 필름들, 옛날에 궁금했던 필름들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스튜디오를 이사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필름 박스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해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